계속 연결해서 봅시다. 자, 앞 시간에 지금 과세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이 과세기간은 우리 법인 사업자 기준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그럼 이 법인 사업자는 1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2번 한다는 거예요. 네, 죄송해요. 1년에 4번 한다는 거예요. 부가세 신고를 예정 신고 기간 종료로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그러니까 4월 25일, 또 1기 과세기간 종료로부터 우리가 다음 달 25일까지 7월 25일, 또 2기 예정 신고 기간 종료로부터 25일이니까 10월 25일, 그리고 또 2기 과세기간 종료로부터 25일이니까 내년 1월 25일, 이렇게 4번을 하게 될 건데, 그럼 이 신고 기간을 우리가 이름을 붙여야지 기간에 대한 명칭을 알기 때문에, 자,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우리가 1기 예정 기간이라고 할 거예요. 이 기간은 1기 예정. 그럼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 확정 기간이라고 할 거고, 또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2기 예정이라고 할 거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 확정 기간이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기간 표현은 단순하죠. 그냥 1기 2기인데 1기 예정 확정, 2기 예정 확정. 우리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를 순서대로 해서 1기 예정 확정, 2기 예정 확정, 이렇게 기간을 해요. 그럼 확정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과세 기간 종료로부터 최종 3월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는 세법은, 자,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과세 기간은 6개월이에요. 과세 기간은 6개월이에요. 이 예정 신고 기간은 임시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고할 때 이렇게 신고를 해요. 자, 우리 먼저 예정 신고라고 하죠. 그럼 예정 신고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있던 거를 할 거예요. 우리 흔히 예정 신고라고 하는 건. 그럼 확정 신고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있었던 거에다가 빼기 예정 신고분, 얘를 뺀 걸 확정 신고 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 신고 때에 몇 가지를 빠뜨렸다면 우리는 확정 신고 때에 이걸 같이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확정 신고 때.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예정 신고 누락분이라고 해서 같이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아직 과세 기간이 안 끝났거든. 예정 신고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과세 기간은 아직 3개월이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확정 신고 때에 우리는 예정 신고 때 누락한 건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예정 신고 했던 부분만 빼고 나머지를 다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이 확정 신고가 우리는 이제 이 과세 기간에 모든 걸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빠뜨리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는 수정해서 다시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빠뜨렸어요. 이 앞에 그런 이야기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바로 그 다음 기수인 2기로 넘어가고 또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 1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과세 기간을 넘나들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자, 항상 이 기본 베이스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확정 신고 기간 때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는 건 절대 없어요. 그런 건 없고 6개월치를 해서 예정됐던 거 빼는 방식이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이렇게 기준을 꼭 잡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명칭을 이야기하는 표시도 기억하셔야 돼요. 밖에 비 오나 봐요. 비 오는 소리가 들려요. 강남은 비 오나? 제가 방금 깜깜해서 창문 열었는데 내가 창문 열어서 비 오나? 비 오는 소리가 들려요. 자, 그럼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건 법인 사업자인데 개인 사업자는 자, 이거 좀 지우고 자, 이 개인 사업자는 그래도 법인 사업자보다 규모가 작죠. 규모가.
자, 이건 우리 상식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거야. 처음 사업을 하죠. 저도 사업을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했어요. 간이가세자를 먼저 하는 거예요. 간이가세자를 하다가 그냥 내가 아무 짓 안 해도 연매출액이 4,800 넘어가죠. 그럼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요. 너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 과세자 전환된다. 매출액이 늘어나서. 내가 안 해도 걔네들이 알아서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럼 나는 일반 과세자로 이제 전환이 되어서 하다가 나의 이익이 예를 들어서 1억이 넘어가고 2억이 넘어가죠. 그럼 1억 넘어가게 되면 개인은 소득세가 높은 구간을 맞게 돼요. 20몇 %씩. 근데 법인세는 2억까지는 10%거든. 2억 넘어가 봐야 20%인데 개인은 돈이 엄청 많아지니까 그때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순서예요. 그럼 지금 제가 말한 원리대로 가면 법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보다는 규모가 큰 거고 개인 사업자는 조금 더 영세하겠죠. 일반적으로. 이건 제가 쓰는 규칙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그럼 이 개인 사업자는 좀 영세하기 때문에 이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에 대한 의무가 없어요. 예정 신고의 의무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정 신고의 의무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정 신고 때 돈 안 내도 된다가 아니고 얘는 예정 고지 납부를 하면 돼요. 예정 고지를 받아서 그 고지된 금액대로 납부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고지라는 표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자, 근데 여러분은 못 들어본 것 같지만 여러분은 일상생활에 고지서다 이런 표현 쓰잖아. 그죠? 고지서 그 고지가 그 고지예요. 고지서가 알려주는 통보해주는 우리 서식을 고지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한테는 지금 2기 예정 기간이 다가오면 1기 과세 기간 동안 우리 사업자가 전년도에 과세 기간 동안 납부한 세금의 절반을 내라고 9월 30일 기준으로 알려주면 개인 사업자는 10월 25일까지 그 절반 이합 과세 기간에 납부했던 부가세의 절반을 그냥 납부만 하는 거예요. 고지 알려주면 그걸 가지고 납부만 하면 되는 게 예정 고지 납부예요. 근데 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못한다가 아니에요. 못한다가 아니고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가가치세도 내가 받았어야 낼 건데 올해 사업이 안 되면 부가가치세 낼 것도 없고 낼 이유가 없는 건데 전 과세기간 대비해서 절반을 내라고 하면 너무 과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직전 과세기간 대비해서 매출액이 3분의 1에 미달한다면 직접 그냥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도 돼요. 그럼 신고해서 실제적으로 내야 될 세금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예정 신고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틀린 거고 예정 신고해야 되는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고지 받은 걸로 납부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 개인 사업자만이 아니라 법인 사업자 중에서도 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개인 사업자만큼 영세한 사업자들이 있어요. 자, 얘는 법인 중에 직전 연도 총 매출액이 1억 1.5억 1억 5천에 미달되는 법인 사업자. 이런 법인 사업자는 영세하다는 거예요. 법인 중에서도. 법인 사업자가 1억 5천이면 엄청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자는 우리 예정 신고를 개인 사업자처럼 안 하고 고지받아서 납부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우리가 과세 기간에 대해서 질문 나올 때 예를 하나 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2월 1일 날 개업을 했어요.
2월 1일 날 개업을 했어요. 그럼 2월 1일 날 개업했으면 첫 번째 과세 기간은 언제냐?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건데, 자, 첫 번째 과세 기간은 2월 1일 이날 시작했으니까 개업은 업무를 개시한 날인 거예요. 그러면 2월 1일부터 과세 기간은 6개월이니까 6월 30일까지가 첫 번째 과세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기간이. 자,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과세 기간은 무조건 6개월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무조건 과세 기간은 6개월이다. 꼭 기억하시고, 그럼 폐업을 한다면, 자, 예를 들어서 11월 10일 날 폐업을 했어요. 그럼 마지막 과세 기간은 7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가 마지막 과세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기간은 우리는 6개월 단위로 가는 거고, 예정 신고 기간은 임시 기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특별 케이스가 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기 힘드신 사업자들, 간이과세자. 자, 간이과세자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냥 1년을 과세 기간으로 잡고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자, 그럼 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납부하기 힘들기 때문에 중간 날짜인 6월 30일을 기준으로 6월 30일 날 예정 신고가 아니고 예정 부가 납부를 해요. 고지 알려주는 게 아니고 내야 될 게 있으면 얼마 내세요라고 부과할 거고, 낼 거 없으면 그냥 아무 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금액도 금액이 작으면 받지 않겠다라는 소액 부징수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골에 구멍가게 할머니나 뭐 가족 중에서 그런 담배가게 같은 거 작은 구멍가게를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분들한테 부가세 신고 이야기하면 한 번도 낸 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간이과세자한테는 좀 편리하게 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우리 90페이지 교재를 보면, 교재를 조금 정리를 하면, 자, 일반 과세자의 과세 기간은 제가 6개월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90페이지에 6개월이 적혀 있고 1기 2기로, 간이과세자는 과세 기간이 1년인 거고, 신규로 시작을 하면 사업 개시일이 1월 2일이든 2월 1일이든 5월 1일이든 6월 1일이든 첫 번째 과세 기간은 6월 30일까지, 혹은 2기에 시작하면 12월 31일까지가 개시일부터 그날이 신규 사업하는 경우고, 폐업하는 경우는 7월 1일이나 1월 1일부터 폐업하는 날까지가 첫 번째 우리 마지막 과세 기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가세 보상 의무를 다하기 힘드니까 이런저런 것들 또 못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포기한 달까지는 간이과세자고 그 다음 달부터 일반 과세자인 거예요. 그래서 간이과세 포기하면 간이과세 기간은 포기일이 속하는 달 마지막 날까지, 그날까지는 간이과세자고, 일반 과세자는 그 간이과세 포기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부터가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과세 기간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자, 이제 91페이지에 납세지를 가지고 볼게요. 자, 납세지라는 건 우리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하고 그 의무사항을 관리하는 과세관청을 납세지라고 해요. 자, 그럼 이 납세지는 우리가 꼭 세금을 내야 되는 곳이 납세지가 아니고, 납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부가가치세를 내고 싶으면, 현금으로 내고 싶으면 지나가다가 보이는 세무서에 아무 곳에나 내면 돼요. 그럼 내는 건 아무 곳에나 내면 되는데, 내가 부가가치세를 안 내죠. 안 내면 나를 잡으러 오는 곳이 납세지예요. 그럼 그 납세지는 어떤 기준으로 납세지를 정하냐면 사업장을 기준으로 납세지를 정하게 돼요.
그럼 이 우리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라는 걸 이제 원칙으로 가지고 있는데,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는 사업장별로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장별로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게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의 의미예요. 그럼 사업장별로 각각 해야 되는데, 그럼 사업장을 어디로 보냐에 따라서 우리 회사를 관리하는 장소가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업종별 사업장 범위에서, 자, 이건 이론 시험에 그냥 간간히 나오는데, 자, 기준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과세관청이 관리하기 편한 장소를 기준으로 우리는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 사업장을 선택하게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광업은 탄광에 사람이 제일 많이 가 있지만 탄광이 아니고 광업 사무소 소재지를 가지고 거기 소재지가에 속해 있는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가 될 거예요. 납세지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부가가치세예요. 월세. 나중에 또 세번마다 납세지가 틀려요. 자, 그럼 제조업의 경우에는 여러 지역에서 물건을 단계에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럼 우리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우리는 납세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창출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납세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단순 포장하는 장소는 말고, 우리가 물건은 다 만들었는데 박스에 넣고 스티로폼 싸고 뭐 이런 행동을 다른 곳에 외주 줄 수도 있겠죠. 그 장소는 납세지가 아니고 우리는 최종 물건을 완성하는 곳, 그것이 납세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자,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세 개의 공통점. 자,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 전국을 이동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건설업이라고 보면, 자,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 글자들, 회사들 봤죠? 시행사, 시공사, 이런 글자들 본 적 있죠? 시행사, 시공사. 이 시행사라는 것은 얘는 분양 시행이라는 업종이 있어요. 얘네들이 집하는 애들이에요. 그럼 시공사가 뭐냐면 얘가 건설업이에요. 건물 짓는 기술. 우리 시행사, 시공사 이런 것들 있죠. 뭐 흔히 보면 아파트 같은 곳에 보면 뭐 일신 건영 아파트라고 적혀 있는 거 보면 일신건설이 기획을 해가지고 짓자라고 했고, 건영건설이 건물을 짓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시행사, 시공사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건설업은 시공사 건물 짓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시공사라고 해요. 그럼 여기는 지금 전국 각지에 있는 이 각지의 건물을 다 짓겠죠. 또 우리 운수업, 택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강남에 있는데 우리 집이 만약에 신도림역이다. 그럼 신도림까지 가려 그러면 관할 세무서를 몇 개 지나가냐면 강남 세무서에서 서초 세무서를 갈 거고, 또 동작 세무서 지나갈 거고, 관할 지역을, 그리고 또 우리 그 영등포 구역을 지나갈 거고, 그리고 나서 구로로 갈 거예요. 그럼 택시 타고 가면 관할 지역을 전부 다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짧은 곳만 다녀도. 그럼 우리가 택시가 그렇다고 해서 GPS를 달고 나 여기까지 간 거에 대한 돈이야, 여기 부가가세 얼마야, 이렇게 나누는 행동을 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지막에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하시는 분들 전국 각지의 땅을 다 팔아요. 저도 옛날에 경북 김천에 있는 땅도 팔았었어요. 부동산 하면서. 그런 것처럼 전국 각지에 있는 거 다 파니까 지금 이 세 개는 다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각 지역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하고 납부하는지를 보는 건 힘들기 때문에, 법인이라면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에 관할 세무서장이 얘가 납세 의무를 잘하고 있는지 볼 거고, 개인 사업자라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 우리 과세 납세지로 해서
관할 세무서장이 날 관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 조금 두 칸 아래에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적혀 있죠. 자,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는 부동산이 움직일 이유가 없잖아. 근데 건물 주인은 계속 바뀌죠. 그럼 건물 주인 따라다니는 게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고 그 건물은 가만히 있으니까 그 건물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에 세무서장이 우리를 관리하는 게 가장 우리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고 사업장이 되어서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가 될 거고,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은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니까 이 두 개를 말장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다음 무인자판기. 또 다시 위로 올라가서 무인자판기는 전국 각지에 둘 수도 있어요. 제 친구도 수도권에만 150개 두고 있어요. 갑부예요. 그럼 대학교마다 용인에 있는 외대라든지 인천에 있는 송도에 있는 인천대학교라든지 막 그런 곳에 다 깔려 있어요. 그럼 자판기를 기준으로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무인자판기의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우리는 사업장으로 봐서 거기가 납세지가 되게 될 거고, 다단계 판매원도 각각 개개인의 사업자지만 그 사람들 말고 다단계 판매업을 주로 하고 있는 그 사업자 있죠. 거기 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을 납세지로 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업종별인데, 자, 우리가 표현할 때 직매장, 임시사업장, 하치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럼 직매장이라는 건 직매장은 제조업을 하는 회사가 예를 들면 판매 목적의 장소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걸 직매장이라고 해요. 우리 공장도 있는데 공장에서 물건 팔기만 하지 않고 소매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매장들을 가지고 있는 걸 직매장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 직매장은 우리는 사업장으로 당연히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직매장은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매장은. 자, 그럼 임시사업장을 볼게요. 자, 이 임시사업장은 우리 어디 행사 같은 곳에 가면 있는 판매 부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은 맞아요. 사업장은 맞는데 얘는 별도의 개별 사업장이 아니에요. 개별적인 독립적인 사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임시사업장은 여기 직매장의 조금의 일부가 밖으로 잠시 나와 있는 걸로 봐요. 직매장의 일부가 밖으로 조금 나와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직매장이 사업장이니까 얘는 사업장은 맞는데 별도의 개별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얘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요. 다음 하치장은 뭐냐면, 자, 창고의 개념인데 우리 회사에 있는 그냥 창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하치장은 여러분들 자동차 타고 외곽순환로를 다니다 보면 그 물류창고 같은 데 있죠. 물류센터. 거기를 우리가 하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물건을 빼면 물류업을 하는 건지 물건 사가는 건지 창고로 쓰는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치장이 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얘는 하치장 개설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이 하치장 개설 신고를 하면 얘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사업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책들이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이다라고 적혀있는 책이 있고, 우리 나중에 책 받는 거 보면 사업장이 아니다라고 적혀있는 책도 있는데 우리 책처럼.
근데 얘는 사업장은 맞는데 별도의 개별 사업장이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왜 둘 중 하나만 쓰고 있는지는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아래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있는데, 자, 교재 다음 페이지로 좀 넘겨보시면 92페이지에 다음 페이지 92페이지에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자, 이걸 가지고 좀 볼게요. 자, 이 부가가치세 제도는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가 원칙이에요. 지금 저 방식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원칙인데, 자, 우리 회사가, 자, 예를 들어서 본점이 있고 공장이 있고 그리고 직매장이 있다고 볼게요. 그럼 얘네들은 각각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본점 말고 본사. 자, 그럼 본사도 사업장이기 때문에 본사 사업자 등록을 개별적으로 하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고, 공장도 별도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돼요. 직매장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납부하는, 이걸 우리는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고, 얘가 원칙이에요. 원칙. 얘가 원칙인데 문제는 뭐냐면, 자, 지금 저 상황에서, 자, 공장 입장을 보면 공장은 물건을 안 팔고 만들기만 해서 직매장으로 물건을 보낼 거예요. 그럼 공장은 물건 사올 때에 부가가치세를 주면 매입세액만 있을 거고, 그럼 우리 판매한 건 아니니까, 판매를 안 하니까 매출세액은 없겠죠. 그죠? 그럼 얘는, 잠시만요. 자, 그러면 우리 공장 입장에서는 매입세액만 있고 매출세액은 없어요. 돌려받을 것만. 직매장 입장에서는 물건 팔기만 하고 공장에서 물건 들어오니까 사오는 건 없겠죠. 그러면 매입세액이 없다는 거예요. 매출세액만. 근데 이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은 신고하면서 돌려받는데 매입세액은 신고한 날로부터 한 달인데, 그것도 예정신고 때 안 해주고 확정신고 때만 해줘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 1월 달에 산 물건을 1월 달에 팔았다고 볼게요. 그럼 1월 달에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건 4월 25일 날 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얘가 1월 달에 사왔죠. 환급만 신청한다 그러면 이 환급은 8월 24일 날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예정신고 때는 안 해주고, 확정신고 때 신고하면 그때 신고받고 나서 7월 25일에 신고받고 나서 30일 이내에 돌려줘요. 그럼 우리 회사는 지금 사서 만들어 가지고 팔았는데 세금은 빨리 내고 돌려받는 건 늦게 받는 그런 부당함이 생길 수 있겠죠. 얘가 왜 계속 튕겨서 왼쪽으로 가지? 자, 그럼 부당함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자, 이걸 완화시켜 주기 위한 특례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 특례가, 자, 첫 번째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예요.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라는 건 글자에 적혀 있어요. 이 제도의 규칙이 주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만 하는 제도예요. 주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만 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자, 이 방식이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각각 하는 거고, 각각 하는 건데, 그런데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거는, 납부는 주 사업장에서 일괄 납부를 할 거라는 거예요. 주 사업장에서 한 번에 납부를 해버릴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 주 사업장을 본사로 뒀다면 본사에서 공장의 매입세액과 직매장의 매출세액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한 번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럼 늦게 한 것 받고 하는 거에 대한 부당함이 없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 납세자가 늦게 환급 받는 거의 부당함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이 주사업장을 법인 사업자는 본점하고 지점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데 개인 사업자는 주사무소만 가능해요. 개인 사업자는 주사무소만 가능해요. 개인 사업자의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 분사무소라 그래요. 근데 분사무소는 안 되고 주사무소만 됐고요. 본점만 개인 사업자는. 근데 법인은 지점을 주사업장으로 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얘가 주사업장이면 여기서 전부 다 합쳐서 납부하고, 여기가 주사업장으로 두면 여기에서 전부 다 합쳐가지고 납부할 수 있고, 그걸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 방법도 좋은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라는 거예요. 자,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자, 이 글자를 보시면 사업장 단위, 사업자 단위. 자, 한자 차이죠. 이응 받침 하나. 사업장이냐 원칙은 이건데 사업자 단위냐라는 건데, 자, 여기에 사업자라는 건 얘네들 전부 다 한 사업자잖아. 사실 법인 등록번호는 일치할 거야. 우리 주식회사 GIT 아카데미 전국에 12개 지점이 있어요. 사장님은 한 명이에요. 김상곤 씨. 그럼 1사업자가 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을 전부 다 하나로 묶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로 묶기 위해서 어떤 방법 쓰냐면, 자, 첫 번째 하는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모두 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전부 다 일치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번호를 전부 다 일치시켜 버릴 거예요. 얘를 자, 전부 다 일치시켜 버리고, 그럼 우리는 이 사업장을 그래도 공장이고 지점이고 어디 백화점이면 어디 지점 뭐 이런 거 있을 건데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사업장별로 종사업장 번호를 부여하게 돼요. 사업장별로 해서 종사업장 번호를 부여를 해요. 자, 여러분들도 실무 일을 뭐 하신 적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쓰면 사업자 등록번호 똑같은데 뒤에 종사업장 번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신세계 백화점. 그럼 전부 다 사업자 등록번호 똑같아요. 그냥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써요. 그럼 우리 본점이 소공동에 있는 거 1번, 강남 신세계 백화점 5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 사업장은 구분을 해야 되니까 종사업장 번호를 찍어가지고 세운계 안서를 주고받고 할 건데, 부가가치 신고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얘네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그럼 여기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신고하고 납부도 전부 다 본점에서 하게 돼요. 그래서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부가가치 신고와 납부를 전부 다 일괄 처리를 한 군데서 하는 거예요. 신고든 납부든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우리가 신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일괄 처리를 하는데, 죄송해요, 주사업장에서 일괄 처리하는데, 주사업장에서 일괄 처리를 하는데, 자, 근데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주사업장을 법인은 본점만 되고, 그리고 개인은
주사무소만 돼요. 개인은 주사무소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 둘의 차이가 주사업장이 또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주사업장을 법인은 지점이 가능한데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지점이 안 되죠. 그죠? 자, 이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냐면, 자, 제가 옛날에 다녔던 회사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겪었던 일인데,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은 신기하게도 본점을 서울에 두고 싶어요. 그죠? 근데 실질적인 사장님이 지방에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회사도 사장님이 엔지니어였어요. 그 나노 기술 개발하는 사장님이셨는데, 그럼 자기는 공장이 있어야 되니까 대전 옆에 금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공장에 항상 계셨어요. 거기에 회장실이 있었어요. 그럼 그게 회장님이 계시고 서울에 본사가 있는데, 저는 서울에 본사인데 맨날 내려갔어요. 그때 당시 마티즈 타고, 회사차 마티즈 주더라고. 대전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 마티즈 타고 매일 내려갔어요. 그럼 돈을 왜 계속 내려갔냐면, 사장님이 그 돈을 본사에서 처리 안 하고 거기에 변리사부터 회계사부터 전부 다 그쪽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공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를 주사업장으로 잡고 싶은데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이걸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사무소를 지점으로 공장으로 잡기 위해서. 근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회사 갔는데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쓰면 될 건데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쓰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실질적으로 돈 있는 사람은 지방에 있고 지방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고 돈을 가지고 움직이고 싶어서 이제 그런 본사만 서울에 두고 싶었구나. 그런 회사들은 이런 걸 잘 써요. 자, 그럼 이 제도들은 별로 신청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사업자 등록증 신고할 때에 체크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자, 이 두 제도는 신청 제도인데, 그런데 얘는 특징이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청 제도인데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특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건 또 뭔 소리야? 자, 우리 이건 상식이에요. 신청 제도와 신고 제도, 이 둘의 차이가, 신청 제도라는 건 승인을 득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신고 제도는 고지만 하면 되지 승인을 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신청 제도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 해도 될까요? 그랬을 때 과세관청이 그렇게 해 라고 하면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건데, 신고 제도는 그런 게 아니고 저 이렇게 할게요 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다 걔가 안 돼 그러면 뒤늦게 하면 그럼 이제 안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신고예요. 그런데 지금 얘는 신청 제도인데도 승인을 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바꾸면 될 텐데, 신청 제도 주는 게 2006년까지는 전까지는 신청 제도였어요. 그리고 승인 득해야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회사에 한해서 우리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2006년도에 전사적 자원관리 제도를 도입한 시스템을 도입한 회사에 한한다라는 조문을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 ERP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ERP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K랩 스마트에 쓰는 게 ERP 프로그램의 회계 모듈의 일부예요. 그럼 우리는 ERP 시스템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을 빼버렸고, 그러면서 이제 승인도 깔 필요 없고 그냥 하면 되는 걸로 바뀌었는데 그냥 얘 이름을 안 바꿨어요. 그래서 이런 시험에 신청 제도인데 승인 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야지 승인을 득해야 되면 한다. 신청 제도이므로 승인을 득해야지만 우리 제도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럼 신규 사업자는 그냥 사업할 때 내가 사업장 한 개 있었다가
한 개 더 차리면서 사업자 등록하면서 그냥 체크만 하면 바로 시작인데, 기존에 사업하고 있던 사람이 만약에 이걸 적용받고 싶으면 사업 개시일 20일 전에 우리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나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적용하겠습니다라고 사업 개시일 20일 전에 말하면 적용받을 수 있고, 근데 20일이 안 남기고 내가 늦게 해버리면 이번엔 안 되고 그 다음 과세 기간부터 돼요. 근데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쓰다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쓰다가 다시 원칙인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로 돌아가고 싶어도 얘 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왔다 갔다 하고 싶으면 사업 개시일 20일 이전에 해줘야 과세관청이 거기에 맞춰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꼭 20일 이전에 해야 돼요. 이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거는 20일이라는 라임이 있어요. 20일이라는 라임. 자, 93페이지에 가보면 93페이지에 사업자 등록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사업자 등록 신청은 첫 번째 줄에 중요한 게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업자 등록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는 거다. 자, 그런데 그 아래 답만 보시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라도 미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을 미리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미리. 자, 그럼 사업자 등록증 신청의 발급은, 자, 우리 조문에 적혀 있는 시행규칙상으로는 우리는 3일 이내에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실무적으로 가면 그날 바로 써주죠. 바로 세무공무원이 그냥 쭉 타이핑 쳐가지고 출력하고 직인 찍어가지고 줄 거예요, 바로. 그런데 자, 원칙은 3일이에요. 근데 이걸 더 빠르게 한다고 2일로 줄인다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업하겠다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장비들이 있어야 되는 것들 있죠. 그런 것은 현장 실사라는 걸 나가야 돼요. 그럼 우리 과세공무원들이 바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요청에 의해서, 과세공무원의 요청에 의해서 5일 연장을 할 수 있어요. 이번엔 너무 바빠서 못 가겠어요. 언제까지 갈게요. 그 기간이 5일 동안은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사업자 등록에 사후관리라고 적혀 있는데, 사후관리가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 정정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재교부 받는 거 있죠. 기존에 하다가. 자, 그럼 좀 표에 보시면 두 개가 있는데, 위에 거는 신청 당일인 건 단순하게 명칭 바뀌는 거. 그냥 사업 그대로 하는데 회사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우리 그린을 블루로 바꾼다든지 레드로 바꾸면 이름만 바뀌는 거지, 나머지 사업 형태에 대해서 바뀌거나 책임이 바뀌는 게 아니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또 우리 그 통신 판매업자는 사업장이 없어요. 그럼 우리 도메인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 바뀌지 사업 형태가 그대로가 있다면 도메인 바꾸고 가는 건 그날 바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름만 명칭만 바꾸는 건데, 그럼 그 외 나머지는 3일 이내 해주겠다는데, 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라고 적혀 있죠. 이건 법인 사업자 이야기예요.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변경은 정정 사유가 아니에요. 자, 제가 떡볶이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돼가지고 예를 들어 유현 씨한테 내가 넘겼어요. 깜짝 놀래. 제 떡볶이집을 넘겨서 놀란 거예요. 자, 그럼 자, 이걸 제가 넘겼어요. 넘기면 개인 사업자가 유현 씨한테 개인 사업자로 넘기면 저는 폐업이고 유현 씨는 개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의 대표자를 바꾸는 게 아니고 저는 폐업이고 그 사가는 떡볶이집 사가는 사람은 개업이 되는 건데, 법인 사업자는 법인은 그대로 있고 거기에 일어나는 것에 대한 무한 책임 사원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는 대표자 변경이 정정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 아래에 뭐 사업자 우리 업종, 업태 이런 것들 있죠. 그거 바뀌면 당연히 바꿀 거고, 사업장 바뀌면 관할 세무서가 이동하니까 변경이 될 건데, 자, 우리 상속이라는 게 적혀 있죠. 자, 우리 상증세라고 흔히 말하는데 상속하고 증여는 다른 거죠. 상속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사업자 등록증 정정의 사유가 되는데, 증여는 사유가 안 돼요.
직녀는 어쩔 수 없이 당한 게 아니라 그냥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녀는 그냥 넘겨버리게 되면 그냥 이거는 우린 정정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사업자 등록에서는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 이론은 오늘 여기까지 봤는데, 자, 지금 부가가치세 이론 공부를 너무 빡세게 보실 필요 없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책을 대충 이렇게 그 책을 대충 이렇게 넘겨 보셨을 때에 지금 저와 같이 이야기하고 나서 무슨 내용인지 왜 그랬는지 취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지, 지금 나중에 이걸 가지고 실기에 제가 전부 다 끌고 갈 건데 밑밥 가는 거지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시험은 그 전산세무 1급은 3문제, 전산회계 1급은 이론 시험은 2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이 전체에서 아무 때서나 뺐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나온다고 제가 집계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나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다라고 이해하면 찾을 수 있도록 제가 포괄적으로 전체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시험을 너무 빡세게 보지 마시되 이런 것만 숙지하시면 돼요. 그냥 1기, 2기, 6개월이 과세기간이다. 1기 예정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다. 이런 거는 우리 신고 그 실기할 때도 들어갈 거니까 그런 기간 정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얘네들 스트레스 받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의 숙제는 부가가치세가 아니고 크리스마스 때 숙제는 일반 전표예요. 왜냐면 일반 전표 하고 나서 저하고 같이 이 부가가치세 끝나고 나면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는 전표 입력을 할 거기 때문에 일반 전표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부 다 숙제하시라고 전에 숙제를 내드렸었죠.